침을 흘리며 해벌쭉 웃던 남편이 방문을 잠그자마자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방 안에 도청기가 4개나 있네.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갑고 정확한 발음이었습니다. 70억 빚 때문에 재벌가 바보에게 팔려온 신부 수연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죠. 바보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다른 모습에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입가에 묻은 침을 닦아내며 이제야 숨 쉴 구멍이 생겼네. 연기하느라 힘들었죠, 여보. 바보 남편은 왜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의 기운을 마구 쏴드리겠습니다. 2010년 초겨울 서울의 한 낡은 연립주택 반지하.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시리고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26살 이수연 씨가 느끼는 추위는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붉은색 라카로 칠해진 욕설들이 핏자국처럼 선명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리는 비톡촉 전화는 가족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으니까요. 수연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죽어야 끝날 일이다. 평생을 성실한 공무원으로 살아오셨던 아버지였습니다. 퇴직금의 대출, 그리고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모아 투자했던 땅. 개발 확정이라는 말만 믿고 7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그곳은 개발이 불가능한 맹지였습니다.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였죠. 하루아침에 70억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어머니는 식당 주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교수를 꿈꾸던 수연의 미래는 그 빚보증, 서류 한 장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학교는 휴학했고 사채업자들은 수연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가씨,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몸이라도 팔아야지. 이자만 하루에 몇 천인데 언제 갚을 거야. 사채업자의 거친 손길이 수연의 멱살을 잡던 그날,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그 누추한 골목길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값비싼 모피 코트를 두른 중년 여성, 국내 재계 서열 10위권인 TA그룹의 안주인 최 영사였습니다. 그녀는 수행원들이 깔아준 레드카펫을 밟듯 조심스럽게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역하다는 듯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그녀는 쓰러져 누워있는 수연의 아버지와 겁에 질린 어머니를 벌레 보듯 훑어보았습니다. 이수연 양이라고 했나? 최 영사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비서가 내민 서류 가방이 열리자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닌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 70억 원을 TA그룹이 대위 변제하겠다는 약정서였습니다. 조건은 간단하다. 내 아들 진우와 결혼해라.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TA그룹의 막내 아들 강진우. 세간에는 7살 지능을 가진 지적 장애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기이한 행동을 일삼아 TA그룹의 미친 개라고 불리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이라뇨. 저는 착각하지 마라. 며느리를 구하는 게 아니야. 평생 내 아들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짐승처럼 날뛰는 녀석을 통제할 고급 간병인이 필요한 거다. 죽은 듯이 그림자처럼 살아라. 그러면 내 아비 빚은 없던 걸로 해주마. 그것은 청혼이 아니라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제안. 하지만 수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와 퉁퉁 부은 손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거절한다면 당장 내일 아버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고 가족은 파멸할 것입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계약서 위로 뚝 떨어져 번졌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결혼 제가 합니다. 최 영사는 붉은 입술을 비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내일부터 당장 들어와라. 아, 식은 올릴 거다. 구색은 갖춰야 하니까.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수연의 인생은 70억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곳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닌 거대한 음모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전장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자신의 이름과 꿈을 지우고 재벌가 바보의 아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웨딩홀은 화려한 생화 장식과 샹들리에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축복이 아닌 조롱과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70억짜리 신부라며? 돈이 무섭긴 무서워. 저런 바보한테 시집을 가고. 수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치 수의를 입은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신부 대기실부터 식장 입구까지 이어지는 그 짧은 길이 천리 길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신랑 입장의 순서. 문이 열리고 나타난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셔츠 단추는 잘못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진우였습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가 싶더니 갑자기 단상 위에 놓인 5단 웨딩 케이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우와, 케이크다. 달콤한 냄새. 사회자가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진우는 맨손으로 케이크를 움켜쥐어 입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하얀 생크림이 턱시도와 얼굴, 머리카락에 범벅이 되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쯧쯧. TA그룹 회장님 속이 아니겠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들이 달려들어 진우를 끌어내리려 하자 진우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안 가. 케이크 더 먹을 거야. 으앙. 그 난장판 속에서 혼주석에 앉은 최 영사와 그녀의 친아들 강민석 본부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말이죠.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우를 더 완벽한 미치광이로 보이게 하기 위한 방치라는 것을요. 지옥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도착한 TA그룹의 본가.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수연이 안내받은 곳은 별채의 가장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기도 전 최 영사가 수연을 호출했습니다. 최 영사는 앤티크 찻잔을 내려놓으며 탁자 위에 약통 하나를 던졌습니다. 피임약이다. 매일 먹어. 수연이 당황한 눈으로 쳐다보자 최 영사는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들 핏줄이라도 베서 안방마님 행세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넌 그저 껍데기뿐인 아내야. 진우가 발작하면 진정제 놓고 똥 싸면 치우고 밥 먹여주는 게 내 일이다. 만약 허튼 수작 부리면 내 아버지 병원비 끊기는 건 순식간인 줄 알아. 모멸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을 나오던 수연은 복도에서 아주버니인 강민석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재수 씨? 흐흐. 가까이서 보니 꽤 미인이네. 아깝다 아까워. 저런 반편이한테 팔려오기엔. 민석의 시선이 수연의 몸을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그는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멈칫하더니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살다가 힘들면 형님한테 와. 내가 위로해 줄 수도 있으니까.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온 수연. 방문을 잠그고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방 안 침대 위에는 케이크 범벅이 된 옷을 입은 채 코를 골며 잠든 남편 진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야. 난 여기서 죽어야만 나갈 수 있겠구나. 수연의 첫날 밤은 그렇게 절망과 공포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척하던 진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저택의 모든 불이 꺼지고 정원사의 순찰 소리마저 잦아든 깊은 밤. 수연은 소파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진우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일어나더니 다시 기이한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벌레. 벌레가 있어. 진우는 몽유병 환자처럼 방 안을 서성이다가 갑자기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 액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 씨, 왜 그러세요? 수연이 말릴 새도 없이 진우는 액자를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깰까봐 급히 달려갔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침대 옆 스탠드 조명, 그리고 탁상 시계까지 바닥으로 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수연이 진우의 팔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진우가 깨진 액자 뒤편과 시계 부속품 사이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쌀알만한 크기의 검은색 전자부품. 도청기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액자 뒤 스탠드 및 시계 건전지 투입구, 화재 경보기 안쪽까지 총 4개의 도청기가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졌습니다. 진우는 그것들을 바닥에 놓고 발 뒤꿈치로 지시겨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빠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부품들이 으깨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어있던 진우의 등이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초점 없이 풀어져 있던 눈동자에는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이성이 깃들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쉬타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질 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 누구야? 수연의 떨리는 물음에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분하며 지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많이 놀랐죠? 미안합니다. 최 영사가 이번엔 신형 도청기를 설치해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말을 제대로 하시네요. 바보 연기도 20년 하면 달인이 되거든요. 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수연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케이크를 퍼먹고 소리를 지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변신이었습니다. 왜 숨기신 거죠? 다들 당신이 7살 지능이라고.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들어온 날부터 저는 이 집안의 잉여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똑똑한 아들은 제거 대상이지만 멍청한 바보는 무시당할 뿐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당신은 70억 빚 때문에 팔려왔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당신은 철저하게 설계당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나와 당신, 우리 둘 다 저들의 장기말일 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는 침대 매트리스 밑을 뜯어내고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게 진실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이 겪은 불행의 진짜 원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위험하고 은밀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건넨 서류 봉투 속에는 수연의 아버지가 당한 가짜 개발 지역 투자 관련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그리고 복잡한 자금 흐름도. 수연은 경제학 전공자답게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건 유령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아버님께 땅을 판 기획 부동산,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자금줄을 역추적하면 진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TA 아트센터 관장 최미자. 바로 시어머니 최 영사의 본명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할 구멍이 필요했고 동시에 나를 감시할 힘없고 다루기 쉬운 며느리가 필요했죠. 당신 아버지는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깃이 된 겁니다. 우연히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당신 집안을 파산시키기 위해 덫을 놓은 거라고요.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쓰러지신 게, 우리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 게 고작 저 여자의 비자금 때문이었다고요?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원흉에게 고개를 숙이고 밥을 얻어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수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우세요. 오늘은 마음껏 우십시오. 하지만 내일부터는 눈물을 닦아야 합니다. 진우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화이트보드를 꺼내왔습니다. 그곳에는 TA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최 영사, 강민석의 비리 네트워크가 수학 공식처럼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 한 번 본 숫자와 차트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죠. 지난 20년간 바보 연기를 하면서 놈들이 방심하고 흘린 정보들을 모조리 머릿속에 저장해 왔습니다. 진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저들은 나를 가두고 당신을 올감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온 꼴입니다. 저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놈들의 돈줄을 끊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킬 방법을요. 하지만 제겐 손발이 없습니다. 이 방을 나가는 순간 다시 침 흘리는 바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진우가 수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 씨, 내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낮에는 최 여사의 충실한 며느리로, 밤에는 나의 대리인으로 움직여주세요. 당신의 빚 70억? 아니요, 그 100배, 1000배로 갚아줍시다. 놈들이 가진 모든 것을 뺏어서요. 수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낯선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지였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게요. 그거래. 뼈까지 씹어먹어서라도 갚아줄 거예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바보와 순종적인 아내, 하지만 밤이 되면 치밀하게 칼을 가는 복수의 파트너. TA그룹 저택의 깊은 밤, 역습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의 이중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진우는 식탁에 앉아 국을 쏟고
반찬을 손으로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으앙, 시금치 싫어. 고기 줘, 고기. 최 영사는 혀를 차며 수연을 노려보았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치우지 않고. 즉,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일머리가 없구나. 수연은 죄송합니다, 어머니. 라고 고개를 숙이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진우가 징징거리는 척하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최 여사 골프 약속 있어. 서재 비는 시간은 딱 30분이야. 수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진우의 입가를 닦아주며 눈짓으로 알겠다고 신호했습니다. 11시 최 영사의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자마자 수연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청소를 핑계로 2층 서재에 들어간 수연.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진우가 알려준 대로 책장 세 번째 칸에 경제학 원론 책을 뽑자 뒤편에 숨겨진 금고 다이어리 나타났습니다. 비밀번호는 강민석 생일 더하기 최 여사 애완견 생일 80만 1125. 띠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최 영사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이중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이 담긴 USB 그리고 수연의 아버지 사건과 관련된 원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USB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두고 가신 스카프 가져왔습니다. 가정부였습니다. 수연은 급히 금고를 닫고 책을 원위치시켰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을 때 수연은 먼지떨이개를 들고 책장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어마, 작은 사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네. 어머니께서 서재 먼지 좀 닦아놓으라고 하셔서요. 가정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지만 다행히 그냥 넘어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진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우는 익명의 제보자로 위장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본부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은 환경 규제에 걸려 허가조차 나지 않은 땅이라는 정보가 증권가 찌라시로 돌기 시작했죠. 며칠 후 TA그룹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가 나갔다고? 당장 막아. 거실에서 강민석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TV 뉴스에서는 TA건설의 주가 폭락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뽀로로를 시청하며 해벌쭉 웃고 있던 진우. 그 옆에서 과일을 깎던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우는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1차 성공. 수연은 깎은 사과를 진우의 입에 넣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승리의 쾌감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완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꼬리를 밟으려는 맹수의 눈빛도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강민석은 단순한 바보라고 생각했던 진우와 얌전해 보이던 수연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기밀이 새어나가는 타이밍이 묘하게 집안 상황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석은 거실로 수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재수 씨, 잠깐 가방 좀 줘봐. 네. 갑자기 가방은 왜? 수연은 가방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진우가 넘겨준 강민석의 페이퍼 컴퍼니 해외 송금 내역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것 같은데 내 촉이 틀린 적이 없거든. 민석이 거칠게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리 내놔.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가방 지퍼가 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2층 계단에서 진우가 우아아 하는 괴성을 지르며 뛰어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뚜껑이 열린 최고급 빈티지 레드 와인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다. 슝 폭격이다. 진우는 민석을 향해 그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철퍼덕, 콸콸콸. 진우가 민석의 가슴팍으로 넘어지면서 붉은 와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석의 흰 와이셔츠는 핏빛으로 물들었고 그가 들고 있던 수연의 가방 안으로도 와인이 들이부어졌습니다. 아, 야, 이 미친 새끼야.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진우는 바닥을 뒹굴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형아가 때려. 아파. 포도주스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나. 내 옷. 그리고 이 가방. 젠장. 가방은 와인에 흠뻑 젖어 엉망이 되었고 안의 내용물도 모두 젖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젖은 가방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재수 없는 놈. 에이 퇴. 야, 빨리 와서 이거 안 닦아. 가정부들이 달려와 민석을 수습하는 사이 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수연 쪽을 보며 찡긋 윙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방수 USB야. 걱정 마. 수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우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폭발한 최 영사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주주총회 전에 저놈 치워버려. 내일 당장 사설 구급차 불러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쳐넣어. 약을 써서라도 평생 침 질질 흘리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 방 문 밖에서 들려온 최 영사의 통화 내용. 수연과 진우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시간이 없군요. 진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 그곳이 우리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겁니다. 준비됐습니까, 파트너? 수연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TA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의 안건은 강진우 이사의 금치산자 선고 및 경영권 박탈, 그리고 최 영사 부회장의 회장 취임이었습니다. 단상에 선 최 영사는 검은 정장을 입고 비통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어미로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제 막내 아들 진우는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룹의 리스크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쾅! 육중한 회의실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병원복도, 헐렁한 티셔츠도 아닌 몸에 딱 맞는 짙은 네이비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 지적인 안경, 그리고 무엇보다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강진우였습니다. 어머니, 연기가 좀 과하시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입이 찢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강진우 이사 맞아? 말을 멀쩡하게 하는데? 최 영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민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너 이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어딨어. 하지만 진우 뒤로 따라 들어온 건 경비가 아니라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검찰 수사관들, 그리고 당당한 표정의 수연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보 강진우입니다. 그동안 제 연기를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쇼는 끝났습니다. 진우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수연이 목숨 걸고 빼낸 이중장부, 강민석의 횡령 내역, 그리고 최 영사가 사주한 주가 조작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 아내 이수연 씨가 지난 3개월간 확보한 것들입니다. 특히 화면이 바뀌고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70억 빚? 그걸 미끼로 며느리를 데려와. 입 뻥끗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협박하고 마이너스 최 영사의 목소리. 회의장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진우는 덜덜 떨고 있는 최 영사 앞으로 다가가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때요? 당신이 만든 바보와 간병인에게 당한 기분이. 체크메이트입니다, 어머니. 그 순간 검찰 수사관들이 최 영사와 강민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TA그룹 안주인이야. 최 영사가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모습을 진우와 수연은 나란히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20년의 지옥, 70억의 굴레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정한 후계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재벌 3세의 천재적인 반전 드라마, 그리고 그를 도운 용감한 아내의 이야기는 연일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최 영사와 강민석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 교사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수연의 본가에 전해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아버지가 당한 부동산 사기가 최 영사의 공작이었음이 밝혀졌고 70억 빚은 원천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겪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두둑하게 받게 되었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가족들은 다시 예전의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1년 후 어느 맑은 가을날 한강공원 벤치에 진우와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TA그룹의 회장이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수연은 복학하여 다시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죠. 계약서 기억나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찍었던 그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수연의 눈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려 강물 위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수연 씨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제 아내 연기를 할 필요도 빚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진우의 표정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에게 수연은 생명의 은인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를 떠나보내려는 찰나 수연이 진우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자유라.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죠? 네, 물론이죠. 유학을 가고 싶다면 지원해 드릴 거고 위자료도 넉넉히.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수연은 진우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1년 전의 그늘진 얼굴이 아닌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연애부터 해요. 바보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그리고 복수하느라 진짜 데이트는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진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수조원을 움직이는 그였지만 수연의 돌직구 고백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숙맥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진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시나리오에 없던 변수인데요. 하지만 아주 마음에 드는 변수입니다. 진우가 수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70억 빚으로 시작된 지독한 악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달콤한 필연이 되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남자와 운명을 개척한 여자.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